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주부입니다. 제게 일어난 최근 사이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면 좋을 것 같아 독수리 타법이지만 어떻게든 글을 써보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요. 다소 부족한 글솜씨지만 우리 채널 담당자님이 잘 다듬어 주시리라 믿고 써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거든요. 거기다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는 제가 사연 쓰게 된 이유도 시어머니 때문이죠. 저희 시어머니를 한마디로 말하면 폭군 같은 분이세요. 이런 말 그렇지만 사실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당한 걸 떠올리면 결코 좋은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런 시어머니를 참고 살았는지 많이들 의문을 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차차 이야기를 풀어나갈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야기도 순서가 있으니 제가 남편과 만나 결혼했을 적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저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카페 직원이었던 제가 장난스레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로 말이에요. 아저씨는 무슨? 내가 미진 씨랑 나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우리 겨우 7살 차이거든? 그리고 나 아직 팔팔한 30대 중반이라고. 당시 28이었던 제가 장난치면 저렇게 반응하곤 했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나 말투 같은 것들이 순수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카페 직원이었는데 사실 딱히 능력이 있거나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사람만 보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남편의 조건보단 인간적인 매력 같은 게 더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결혼할 때 꼭 조건만 따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랑 연애하면 재밌는 일 많이 생길 거야. 남편이 이런 능글맞은 대시를 할 때도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연애하면선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죠. 우리 둘 다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해서 전국 곳곳을 자전거로 누비며 다니기도 했고 쉬는 날이면 집콕을 하기보단 밖으로 나가 산이며 들이며 좋은 관광지 명소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우리는 취미도 같이 하는 걸 추구해서 그런 점이 잘 맞았죠. 지금 생각해도 남편과 함께했던 그때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진심으로 행복했던 시절일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그 행복은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결혼 전엔 저에게 별다르게 나쁜 말씀 없으셨던 분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한두 마디씩 말을 얹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을 얹는다는 게 이런 식이에요. 제가 어머님 밥 드셨어요? 하고 안부 인사차 물으면 내가 그럼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었겠니? 하며 쏘아붙인다던가 너는 남편 밥 잘 차려주고 있는 거야? 우리 영식이 토스트 이런 거 먹이는 거 아니지? 그럼 애 힘 못 쓴다. 하며 잔소리하는 식이었습니다. 네, 처음엔 말 그대로 잔소리였어요. 남편이 엄마, 미진이가 밥 잘 차려주고 잘 챙겨주는데 왜 그래요? 하며 제 편을 들어주려 하면 그걸 또 못 견디시고 너 지금 엄마 앞에서 애 편드는 거냐? 하고 바로 삐진 티를 내시던 터라 저도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의 잔소리들이 듣기 싫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좋은 건 아니었지만 나름 귀하게 키운 아들이겠다. 그래서 유달리 저리 걱정 많으신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죠. 원래 시어머니가 또래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불안이 높긴 하셨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건강 염려증도 심하셔서 조금만 어디가 불편해도 암에 걸린 것 같다며 우는 소리를 하시곤 했습니다. 며칠 전 받은 종합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셨는데도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인지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좋게 넘어가 보려 해도 시어머니가 간혹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긴 했어요. 제 친정 식구들을 조금 함부로 말할 때가 있었죠. 예, 니네 집 농사 이번엔 잘 됐다니? 고구마나 감자 있으면 좀 가져오지 그러냐? 출출한데 집에 먹을 게 없어 아주 죽겠다. 사돈이란 호칭이 당연한데도 시어머니는 가끔씩 니네 집, 니네 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그런 호칭은 좀 불편해요. 그냥 사돈이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좋게 말해보아도 네가 날 지금 가르치려드냐? 하며 어른한테 말대꾸한다고 역정내시는 바람에 저나 남편이나 입 다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와 평소에 왕래가 잦았던 것도 아니고 살던 곳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애 낳기 전엔 그럭저럭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본격화된 건 바로 남편과 제가 차린 카페가 망하면서부터였어요. 우리 어떡해.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아.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밤에 대리라도 뛸 테니까 너도 뭐라도 좀 해. 나름 역세권이라고 하는 곳에 대출까지 끌어모아 차린 카페는 보기 좋게 망해버렸고 카페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버렸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게 되었으니 정말 땅을 치고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처음이야 대리라도 뛰며 빚 갚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턴 의지조차 나약해졌는지 사람이 변했어요. 매일 술에 절어 집에 들어오고 술병이 나선 저에게 해장국이나 끓이라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 꼴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누가 제 인생의 뒷골을 잡고 구렁으로 처박는 느낌이더라고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기로 했잖아. 술 마신다고 해결돼? 당신이 이러면 나랑 은지는 어떡하라고.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카페도 네가 하자고 했잖아. 내가 거기 넘어간 거잖아.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쪽팔려서 동창회도 못 나가. 당시 저희 애 나이가 3살이었어요. 고작 3살. 이제 세상의 빛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인데 남편은 허름한 단칸방에 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만 했습니다. 남편 역할 포기한 건 그렇다 쳐도 아빠 역할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무리 달래고 어르고 해봐도 남편은 도무지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돈 준다는 일자리는 죄다 찾아 나섰죠. 딸아이 일을 맡길 곳이 없어 어렵사리 친구에게 부탁해서 맡기고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호프집 부엌 일을 하면서 눈물로 그 시절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갈라서고 싶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더라고요. 아무리 애가 어리다고 할지언정 이대로 남편과 살다간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았어요. 허나 당시 남편보다 그런 저를 죽고 싶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너 우리 아들 부추겨서 카페 차려놓고 돈 안 벌어온다고 그리 구박한다며? 예. 지금 영식이 여기 눈가에 다크서클 좀 봐라. 거뭇거뭇한 게 내일이라도 곧 죽을 애 같잖냐. 어머님, 카페 저희 부부가 합심해서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매일 술만 퍼마시고 아이도 돌보려 하지 않는데 그럼 제가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지금 저희 집 빚이 얼만데요. 어머님께선 도움도 주지 않으시면서 어쩜 모든 걸 다 제 탓으로만 돌리시려 하는 거예요? 뭐야? 너 목적이 그거구나. 나도 돈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니네 빚을 갚아줘. 아주 요망한 계집애네 이거.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며느리랍시고 얼굴 빼꼼히 내놓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눈은 여우같이 쫙 찢어져가지고 내 아들 꼬셔서 용케 뺏어가더니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할 말이 그리 많더냐? 응? 너 오늘 아주 정신 좀 차리자. 시어머니는 어느 날 일하는 저를 불러 남편을 구박하지 말라고 훈계를 내려놓더니 제가 뭐라 대꾸하자 머리채를 획 하고 낚아채버렸습니다. 그리곤 머리채를 이리저리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빠져나올 새도 없이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억센 손길에 이리저리 끌려다녔고요. 당시 남편이 와서 말리지 않았다면 머리채가 반쯤 뽑혀져 나갔을 겁니다. 바닥에 우수수 떨어진 머리카락에 남편도 할 말을 잃고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딸아이는 엉엉 울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저에게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날 건드냐? 하시며 역정을 내셨죠. 그 사건으로 저는 곧장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며 난리를 쳤고 남편은 그제야 난감한 얼굴로 저를 보다 이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내가 앞으로는 돈도 벌고 애도 보고 다 할게.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손찌검 못하도록 주의시킬 거고.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제발. 나 이렇게 혼자 되기 싫어, 여보, 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거야. 사업 실패하고 망하니까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잠깐 현실을 부정했어. 이게 당신이 약속한다고 해결될 일이야? 당신 엄마를 당신이 어떻게 말릴 건데? 안 보고 살면 되지. 우리 엄마랑 당신이 이제 볼 일이 뭐가 있어. 명절날 말고는 연락도 하지 마. 말 같은 소리를 해. 당신 어머니한테 사과받기 전까진 절대 이 일 이대로 못 넘어가. 제가 어머니한테 사과받기 전까진 못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더 울상인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둘이서 무어라 전화를 주고받더니 저에게 와서 남편은 이혼만은 없던 일로 해달라며 또 싹싹 빌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다음 날부터 술도 끊고 일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아침부터 나가 밤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데 저도 어느 순간부턴 이제와 이혼에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서로 못 볼 걸 다 보았고 싸울 만큼 싸웠는데 이혼이란 쉬운 선택보다는 다른 선택이 하고 싶었어요. 특히 남편과의 이혼 생각을 접은 데는 딸아이가 컸어요. 딸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죄스럽기도 하고 딸아이는 또 자기 아빠랍시고 남편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런 딸을 억지로 아빠에게서 떼놓는 것도 못할 짓 같았고요. 어쨌든 어찌저찌 복잡한 심경으로 이혼 생각을 접게 되었고 저나 남편이나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다행히 그 무렵에는 사정을 들은 저희 친정엄마가 잠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애를 봐주시기도 했고 그 덕에 저도 숨 좀 돌리고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가 생각나긴 했어요. 어떤 이유로건 그날 시어머니가 한 폭언과 폭행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절대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더군요. 오히려 가끔씩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은 죄다 폭언이었습니다.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이었죠. 네가 내 아들을 조종해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려 하는구나.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따위의 내용이었어요. 떠올리기도 싫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연락을 줄이자 그게 꼴보기 싫으셨던 건지 저를 대놓고 몰상식하고 버릇없는 년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보,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나랑 은지,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이혼 통보받고 정신을 차린 남편이라고 할까요? 남편은 밤엔 대리운전을 해가며 성실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저 역시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취직해 몇 년간 일하다 보니 조금씩 빚을 갚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딸아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고요. 애가 크니 그에 맞게 들어갈 돈도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 부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젠가 이 빚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거란 일념 하나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남편의 시동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시동생은 저와는 왕래가 별로 없었지만 남편과는 각별한 사이여서 꽤 술자리도 자주 가지곤 했는데요. 남편이 처음 사업 실패를 하고 난 후 술지옥에 빠졌던 것도 사실은 시동생이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남편을 위로한답시고 술을 사주곤 했는데 그게 남편에겐 독이 된 것이었죠. 도련님, 영식 씨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술 사주지 마시고 그냥 덕담만 해주세요. 이 술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듯 말해도 그때뿐이었죠. 아, 걱정 마세요, 형수님. 제가 다 알아서 컨트롤합니다. 라고 하더니 구태여 남편을 또 술집으로 끌어들었습니다. 거기다 시동생 주변엔 여자들이 늘 뱀처럼 꼬리를 물고 많았던지라 그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남편이 전처럼 술독에 빠질까봐 무서웠던 저는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시동생을 불러 크게 화냈더니 그제야 "아, 알았어요, 알았어. 형수님 무섭네." 하곤 남편에게 연락을 안 터군요. "여보, 나 오늘 동창이 동네에 왔다고 하길래 잠깐 나갔다 올게." 동창 누구? 아, 수철이라고?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남편의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제가 시동생과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걸 눈치챈 남편이 이젠 모르는 이름들을 대면서 나갔다 온다 하더군요. 심지어 술 냄새가 나면 뭘 알게 뻔하니 아예 외박을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찜질방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전 남편 잡으러 밤늦게 온 동네 술집을 다 뒤지고 다녀야 했어요. 초등학생 딸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니 얼른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남편을 찾지 못해 그럴 수도 없고 그 시기 저는 매일 밤을 또다시 눈물로 잠들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시동생과 남편의 에피소드는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딸아이가 다급하게 뛰어와 엄마, 아빠가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어. 하고 말하길래 서둘러 나가보았더니 토사물에 엉켜 쓰러져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동네 사람들 보기 얼마나 창피했는지 이사를 가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 간혹 시동생까지 남편과 함께 엉켜 자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렇게 술에 취해 쓰러져 잤으면 깨어나선 저를 보고 민망해한다든가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시동생은 아유 형수님, 아유 오랜만이네요. 아니다, 오랜만이 아닌가? 형수님은 어쩜 하나도 늙지를 않으세요? 하며 반갑지 않은 수다만 떨어댔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저는 형수님 보니까 반가워서 그런 건데 형수님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 술 먹이지 말라고요. 허나 시동생에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술은 자기 입으로 퍼마시는 건데 시동생이란 인간이나 남편이란 인간이나 똑같았습니다. 거기다 덤으로 시어머니까지. 이런 자식 2명 낳아놓고 애먼 여자 고생하고 있으면 불쌍하게 생각할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그 당시 허리 아프단 핑계로 저희 집 근처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니 시어머니도 웬만하면 저희 집에 안 오려 했지만 자기도 손녀를 봐야겠다며 딸의 핑계로 집을 들르더군요. 하지만 정말 딸아이를 보고 싶어 오는 거면 말도 안 합니다. 와서도 딸아이한테 하는 말들이라곤 죄다 잔소리였어요. 저에게 했듯이 말이에요. 개집애가 옷차림이 그게 뭐냐? 빤스가 다 보이겠다. 치마 얼른 내리지 못해? 이런 건 집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건데 네 엄마가 그런 것도 안 알려주든? 할머니, 나 치마 뭐가 짧아요. 요즘 다들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데. 다 그런다고 너도 그래? 집안 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만하다. 알만해. 네 엄마가 아빠 밥은 제대로 차려주든? 찬밥 주고 그런 거 아니야? 술 먹는다고 바가지나 긋고 말이야. 어디 여자가 그런 짓거리를 해대는지 원. 옛날 같았으면 아주 몇 대를 쳐맞아도 맞았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안 그래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고생했는데요. 그리고 엄마 욕하지 말아요. 나 할머니한테 엄마 욕 듣기 싫어. 급기야 딸아이가 있는 앞에서 제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경우 없는 인간이라 해도 손녀 앞에서 며느리 흉은 안 볼 것 같은데 말이죠. 어머니, 이제 그이 올 시간 다 돼서 장 보러 가야 해서요. 시어머니와 마주치기 싫어 겨우 저런 말을 꺼내면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렇게 가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 분을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머리채를 잡혔던 그 한이 남아있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형편이 나아지고 빚도 거의 다 갚았을 무렵 오랫동안 무리해서 일한 탓인지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봐도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불에 타듯 아파왔습니다. 정신과에 갔더니 신경섬유통을 의심하더라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였으나 그중 우울증도 있었고요. 뭔가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짐작해 남편에게 일을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군말 없이 그리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딸만 돌보며 몇 달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쉬어본 사람이어야 푹 쉬는데 막상 쉬려니 쉬는 것도 어색하더라고요. 적응하는데 며칠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며칠이 지나자 딸아이와 오붓하게 영화도 보러 가고 가끔 단둘이 외식도 하며 시간을 보내니 참 좋았습니다. 딸아이도 엄마 쉬니까 진짜 좋다. 앞으로 엄마 그냥 쭉 쉬면 안 돼? 일은 아빠한테 하라 해. 라고 말하더군요. 지금껏 한 번도 조르지 않았던 딸인데 저와 지내는 게 행복하고 좋았는지 그리 말하는 딸을 보니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꾹 참았을까 생각이 들어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죠. 시어머니가 어느 날 연락 없이 찾아와선 대뜸 그러시더군요. 너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애가 뭐 그리 바쁘다고 안 오긴 안 오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친구 생일잔치 있다 했냐 안 했냐? 그럼 눈치껏 네가 나 데리고 거길 가줘야 할 거 아냐? 내가 이다리하고 버스 타고 인천까지 가야겠어? 아휴 참나. 요새 일 안 한다는 소리 듣고도 기가 막혔는데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을 거면 셈이라도 잘 모시든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친구 생일잔치가 있단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연락이 없었다는 걸 트집 잡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냥 그거에 대한 말씀하시면 될 걸 제가 일 안 하는 걸 굳이 엮어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정말 놀고 남편에게 돈이라도 다 벌어오게 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해서 빚 갚으면서 살았더니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시어머니의 무지와 몰상식을 모르고 있는 바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일을 안 했나요? 제가 일 안 했다고 누가 그러든가요? 은지 아빠가 그래요? 저 지금 몸 아파서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꼭 그런 말로 상처를 주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래야 어머님 직성이 풀리시겠냐고요. 참나. 넌 왜 엄한 나를 나쁜 시애미로 만드니? 그럼 내 아들이 이 시간에도 땀 뻘뻘 흘리며 힘들게 일하는 것 빤히 하는데 그럼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니? 너라도 나서서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좀 하든가. 올 때마다 집안은 개판에 아유 먼지봐 먼지. 아유 이거 내 폐로 들어가 건강 다 해치겠네. 그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제발. 왜 매번 연락도 없이 오셔서 사람 복장만 다 뒤집어 놓고 가시는 거예요? 뭐야? 괜히 청소가 안 되어 있다며 트집 잡자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저를 때리려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반사적인 행동이었죠. 보고 있던 딸도 서둘러 달려와 그만하라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때리기만 해봐. 아빠한테 다 이럴 줄 알아? 이놈의 계집애가 뭐라고? 아 저리 안 비켜? 그리고 그 순간 딸아이는 할머니를 말리려다가 그 억센 손길에 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필 딸이 넘어진 곳은 유리화병 쪽이었어요. 딸이 넘어지면서 유리화병이 깨지고 말았고 그 조각들이 그만 딸아이의 손에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혼비백산하여 당장에 119를 부르고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딸아이는 치료받는 내내 많이 아픈지 자지러지게 울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이내 혼자 병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손이한테까지 사과를 해야 하냐? 뭐라고요? 나이 먹은 내가 왜 저 어린 것한테까지 사과를 해야 하냐고. 그리고 내 잘못이니? 지가 조심성 없게 넘어져 놓고선 어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애초에 네가 집안에 틀어박히지 않고 일만 했어도 이런 일로 너랑 나랑 싸울 일이 없지 않았겠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었어도 제 딸한테까지 막말하는 시어머니. 손이 먼저 나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 순간 너무 벙쪄 할 말을 잃었고 그렇게 멀어져가는 시어머니를 보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참담하더군요. 엄마가 그런 것도 아니네. 꼭 그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해야겠어? 뭐라고? 당신 딸이야. 당신 딸이 다쳤다고. 근데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아니, 엄마가 사과했다며. 그럼 끝난 거지. 은지도 많이 다친 건 아닐 거 아니야. 나 지금 바쁘니까 집 가서 얘기하자. 남편인지 왼수인지 모를 작자가 던진 말에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그 길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건 이후 딸도 느끼는 바가 컸는지 할머니는 보고 싶지 않다 했고 저도 덩달아 시어머니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았기에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뭐 연이라도 끊을 거야? 하며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해버렸어요. 사실상 이 시기는 남편과도 냉정기였어요. 이혼을 생각할 만큼 남편의 살이 닿는 것도 치 떨리게 싫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는 대화가 끊겼습니다. 딸아이가 미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말을 들은 뒤론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느라 바빴기에 더 그렇게 됐죠. 차라리 남편과 아무 말 없이 지냈던 것이 더 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취직난이 심했던 시기라 일구하기가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조급함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진아, 아는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CS 고객 응대 업무 사원을 뽑는다나 봐. 내가 너 일자리 구한다는 소식 건너듣고 연락했어. 고객 응대 업무.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기도 전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하겠다고 말한 후 면접을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오셨나요? 인맥으로 들어간 곳이라 그런지 저는 생각보다 빨리 면접 일정을 연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대표와 1대1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그저 애엄마인 날 뽑아줄까 걱정되기도 했고 별의별 생각 다 들었지만 일단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관을 기다렸죠. 그리고 잠시 후 걸어온 사람은 누가 봐도 커리어 우먼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걸어오면서 얼굴이 자세히 들어온 순간부터 어딘지 모를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면접을 보면서도 자꾸 누구지? 어디서 이 여자를 봤지?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한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땡땡 초등학교 나오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이제야 알아본 거예요, 저를? 언니, 저 옆집 살던 수진이잖아요. 네가 수진이라고? 네. 회사 면접을 보러 갔던 곳의 대표님이 바로 저희 고향 동생이었던 거죠. 사촌 언니와 제가 같은 고향에 살았었는데 저한테는 아는 동생이라고만 해서 고향 사람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수진이었더라고요. 수진이는 저와 진짜 돌림이고 얼굴도 닮아 자매 같다고 이야기까지 들었던 아이였어요. 전부터 똑똑하고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하던 아이였지만 이렇게 어여셔 커서 회사 대표가 된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내심 부럽기도 했어요. 언니, 이리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간 어떻게 지냈어요? 나야 뭐 애 낳고 살았지.
우리는 곧바로 업무 얘기가 아닌 살아온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저야 그늘진 이야기들이 가득해 말하기도 쑥스러웠지만 수진이 역시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그간 사업 실패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인생에 쓴 고비를 마셨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수진이와 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에 술 한잔까지 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수진이 역시 직원이라기보단 편한 동네 언니 대하듯 대해주더군요. 회사 생활은 무척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수진이는 많이 걱정했지만 제 생각과는 다른 길이 펼쳐졌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면서 이상하지만 저는 스트레스보단 오히려 성취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간 돈을 버느라 급급해 잊고 있던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를 만나며 다시금 되살아난 기분이랄까요. 식당 일이나 어렸을 때 하던 카페 일과는 달랐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점차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저 자신을 꾸미는 것에도 소홀치 않게 되었죠. 무엇보다 이런 제 모습을 반긴 건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화장하니까 완전 예쁜데 왜 그동안 안 했어? 진짜? 엄마 이뻐? 엄마가 연예인보다 더 이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는 딸아이를 보면 흐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이야 제가 회사 다니건 말건 신경도 안 썼죠. 그저 일 핑계로 밥 먹듯 외박하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가끔 남편 몸에서 나는 여자 향수 냄새에 예민해져 남편이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건지 신경 쓰이긴 했지만 이미 저나 남편이나 법적 부부였지 진정 서로가 부부라고 여기게 된 지는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다시 남편과 말을 이어가게 된 건 뜻밖의 시동생의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뭐?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그렇다니까. 심지어 그 동서가 회사 대표래. 내 동생 대단하지 않아? 솔직히 놀랄 얘기였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게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라 하니 어쩐지 매치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동생이 뭐 자기 밥벌이를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으니 여자를 잘 물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거기다 시동생은 여자 수완이 좋았거든요. 남편에 이어 수진이의 등장을 제일 반겼던 건 역시나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예비동서가 돈 많이 버는 회사 대표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짝 소리나게 박수를 치며 연봉 3억이라니 대단하지 않니? 내가 그런 며느리를 볼 줄이야 꿈에도 몰랐지 뭐니. 세상에 내 팔자가 이제야 피려나 보다 하면서 새삼 아기처럼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남편과 전화하는 시어머니 통화 목소리만 들어도 검은 속내가 빤히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늘 바라던 것들, 명품이나 골프, 피부관리샵 회원권 이런 것들을 챙겨줄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여기시는 게 틀림없었죠. 시어머니 친구분 중에 부자 며느리를 둔 분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분 얘기를 일부러 제 앞에서 꺼내곤 했었으니까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염치도 없는지 연락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예비동서가 들어온다는데 네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이번 주말 토요일에 시간 비워놔라.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그날 저에게 시간을 비우라는 말을 던지고 끊어버렸습니다. 안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란 협박도 덤으로 남기시고요. 처음엔 안 갈 심산이었고 남편에게도 그리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설득에 나섰어요. 이번만 가주면 자기가 더 잘하겠다며 없는 애교까지 부려가며 설득하는데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정말로 보여주기 식으로 술까지 안 먹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이번 한 번만 선심 쓰자 싶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갈 거야. 근데 정말 인사만 잠깐 하고 바로 나올 거야. 허나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후회가 막심하게 올라왔죠. 제 생각처럼 순순히 상황이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고무장갑부터 던졌습니다. 저기 그릇들 다 씻어라. 빡빡. 이거 끝나면 먼지 한 톨 없게 창틀 다 닫고 부자 동서 오는데 우리 집 꼴이 좋아야
애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안 볼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다분히 유난이었어요. 제가 오자 쥐잡아 먹을 듯 이것저것 부려먹기 시작했고 요리해라, 설거지해라, 창틀 닦아라 수도 없이 주문하고 또 주문했습니다. 저는 군말 없이 일단 했습니다. 어차피 오늘만 이 짓거리 하면 다신 안 해도 될 일일 테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한심합니다. 어찌나 호들갑을 떨던지 시어머니는 음식 맛이 있네 없네 제가 만드는 음식마다 평가하고 꾸중했습니다. 그럴 거면 본인이 직접 만들 것이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예비동서한테 잘 보이겠다고 화장품이나 찍어 바르고 있었죠. 교양 있어 보여야 하는데 이 옷이 좋으려나 저 옷이 좋으려나.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저러는데 그 전날 밤 먹은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급해졌어요. 예비동서가 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니 속도가 붙지 않았거든요. 그때 서방님으로부터 동서가 오고 있던 문자가 도착했고 저는 더 다급히 손을 눌렸어요. 허나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건지 모든 요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갈비찜을 안 한 것이었죠. 너 갈비찜 안 했니? 아유, 이런 망측할 년을 봤나? 아니, 제일 중요한 요리인 갈비찜을 안 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너 제정신이냐?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나자 남편은 주방으로 달려왔지만 중재도 않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아유, 이 모지리 같은 이라고. 내가 너 같은 걸 뭘 믿고 이 귀한 손님 대접을 맡겼는지. 미진 언니? 그런데 기막힌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화통 삶은 목청 탓에 부엌에 있던 우리 두 사람 다 동서가 들어오는 소리는 듣지 못했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 쳐다보았는데 수진이가 서방님 옆에 서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수진이는 다분히 놀란 듯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도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아유, 내가 늙긴 했나 보네.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듣지 못했어. 도대체 언제 온 거야? 왔어요? 얼른 앉아요. 시어머니는 상황을 급히 수습하기 위해 애써 웃어 보였지만 수진이는 시어머니 말을 귓등으로 흘리고 저만 바라보았어요. 저 역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수진이가 바로 예비동서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시모의 성화에 수진이는 난감한 얼굴로 테이블에 앉았지만 식사 내내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밥알만 바라보았고 시모 역시 아유 듣던 대로 참하게 생겼네 하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지만 수진이도 그 옆에 있던 서방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가시방석 같던 동서맞이가 끝난 후 수진이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를 다그치듯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을 들킨 거 저는 그간의 일을 울면서 다 말하게 되었고요. 수진이는 듣는 내내 충격적인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여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어? 며느리 때리는 시어머니가 말이 돼? 이혼해야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난 애도 있고. 딸도 다 이해할 나이 됐어, 언니. 언니도 언니 인생 살아야지. 그 순간 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수진이가 절 보며 언니 인생이라는 단어 한마디를 뱉는데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잊고 있던 무언가가 제 가슴과 가슴을 넘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 모진 소리를 다 받아내었던 바보 같던 제 모습이 겹쳐지면서 그만 저는 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맙게도 수진이는 울고 있던 등을 쓸어주며 한참을 기다려주었죠. 수진이의 위로에 마음을 애써 갈무리한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시동생과 한잔하고 왔는지 술에 절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야, 너 예비동서랑 아는 사이였으면 말을 했어야지. 우리 엄마가 거기서 얼마나 민망했겠냐? 헛소리 집어치우고 이혼 준비해. 그 꼴을 보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더 말할 것도 없이 짐 싸들고 은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얼굴은 술에 절어 저와 딸아이를 멍하니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남편의 모습이죠. 이혼을 결정했을 땐 딸아이 걱정을 제일 많이 했지만 수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이 말대로 은지는 너무나 엄마의 이혼을 잘 받아들여 주었고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불행하지 않길 바랐다고, 딸아이는 오히려 자신이 엄마의 짐인 것 같아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고 나중에야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마친 후 저는 수진이, 그러니까 제 동서가 될 뻔한 사람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저와 딸아이의 사정을 생각해 월급도 잘 챙겨주고 있고 회사 내에서 알게 모르게 배려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수진이 역시 파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본색을 보고 그런 결정을 하기도 했지만 시동생이 수진이 말고 만나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업무 관계에서 벗어나 가끔은 단둘이 술을 마시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 인연 참 묘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고향 동생 수진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모자라 수진이가 제 인생을 바꾼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만약 그날 수진이가 예비동서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을 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제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이 기묘하고 신비한 인연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다들 힘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롯이 여러분의 인생이길 기도하겠습니다.